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민낯을 폭로하며 죽음의 전선을 뚫고 나온 한 병사의 충격적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북한의 정예부대, 전투부대 출신 리처로 조국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전선으로 파견된 그는 전설로 불리던 부대원에서 한순간 체제의 총알바지로 전락했습니다. 리처로는 형제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는 배신과 고통, 그리고 동료들의 처절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최고의 전투부대라는 영광 뒤에는 죽음을 강요받는 소모품 같은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얼어붙은 전장에서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적의 포화와 체제의 감시망을 뚫고 도망치던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선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들의 피로 물든 전장을 지나며 그는 자유를 갈망했고 체제의 잔혹한 본질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처로의 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병사들이 겪은 끔찍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라는 미명 아래 던져진 병사들, 그 뒤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지도부의 실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로라고 합니다.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기뻤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전투부대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도 컸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컸으니까요. 어머니의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고 동생의 학비도 보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지휘부에서 리처로 동무. 동무는 우리 조선인민군의 정예 전투부대의 자랑이요. 이번 임무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인 러시아를 돕는 영광스러운 것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임무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출발 전날 밤, 막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야, 우리가 진짜 전쟁터로 가는 거 맞나? 러시아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특히 강민국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형, 우리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훈련받아야 했죠. 동무들, 조국을 위해 견뎌내시오라는 지휘관의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식량도 부족했고 러시아군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값싼 용병일 뿐이었죠. 특히 한 러시아 장교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너희들은 그저 총알바지일 뿐이야. 밤이면 막사에 모여 고향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양의 거리, 대동강 변에서의 추억,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강민국은 약혼녀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해요. 형,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 달 후 전선 투입 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죠. 출발할 때의 기대와 희망은 사라지고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 남았어요. 깊은 밤, 철제 트럭을 타고 전선으로 향하는 길에서 본 전쟁의 흔적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파괴된 건물들, 불탄 차량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참호들. 그때 처음으로 이게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선발대 전멸 소식을 들은 건 전선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우리보다 먼저 투입된 동료들이 제대로 된 전투도 못 해보고 적의 포격에 모두 죽었다는 거죠. 그것도 러시아군이 그들을 적의 화력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민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훈련받고 같이 식사하던 전우들이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 즈음에 접한 뉴스는 더 큰 충격을 줬어요.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받은 대가가 공개된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으로 무기와 기술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우리가 그저 거래의 물품이었다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던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도, 조국을 위한다는 자부심도 의미가 없어 보였죠. 우리는 그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으니까요. 전우들과 나누는 대화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승리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대신 살아남는 것,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밤, 박영호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살렸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그날 밤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녘이었죠. 잠깐의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적의 포격이 시작됐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러시아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철수해버렸고 우리만 남겨졌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새도 없이 폭격이 시작됐어요. 처음 들리는 포탄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훈련에서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폭발음, 땅을 뒤흔드는 진동,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엄마,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강민국이 제일 먼저 당했어요. 내 눈앞에서 포탄 파편에 맞았죠. 형, 살려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포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호 속에 웅크린 채 그가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약혼녀, 이야기를 하던 그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약혼녀는 영원히 그를 기다리겠죠. 포격이 잠시 멈췄을 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어요. 처참한 광경이었죠. 땅은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전우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철호 형, 우리 어떡하죠? 박영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로 러시아군 지휘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누군가 후퇴해야 해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어디로 후퇴해야 할지도 몰랐죠. 사방이 적진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포격이 시작됐을 때는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살아남은 병사들과 함께 참호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죠. 목표는 서쪽에 있는 숲이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최소한 어머물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동하는 동안 또 3명의 전우를 잃었어요. 정태식은 달리다가 저격수의 총에 맞았고 한재호와 임성민은 박격포 공격으로 죽었죠. 매번 누군가 쓰러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죽을 테니까요. 숲에 도착했을 때는 10명도 채 남지 않았어요. 처음 우리 소대가 30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숨을 고르면서 주변을 살폈죠. 적의 포격은 계속됐지만 나무들이 어느 정도 엄호해주고 있었어요. 형, 이제 어떡하죠? 박영민이 또다시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도 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일단 여기서 버티자. 날이 밝으면 상황을 다시 판단하는 거야.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추위와 공포, 그리고 절망감이 우리를 괴롭혔죠. 시시각각 들려오는 포성과 총성에 모두가 긴장했고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살아남은 전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체온을 나누며 새벽을 기다렸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탱크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우리를 구하러 온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적군의 탱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죽음을 각오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탱크는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죠. 그제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큰 고민이 밀려왔어요. 형, 우리 여기서 항복할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군이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힐 테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결국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쪽에 아군 기지가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체제의 허상을 깨달은 리처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김정은 정권의 도구로 바칠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동료들 역시 체제의 부조리를 깨닫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눌려 그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탈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감시가 철저한 전선에서의 탈출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리처로는 조심스럽게 경로를 계획하고 가장 감시가 느슨한 시간을 찾아 움직입니다. 매 순간 적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며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결심을 되새깁니다. 며칠 동안 숲과 들판을 헤매던 끝에 그는 한 작은 마을 근처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온 사람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고려인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친절한 말과 따뜻한 태도에 리처로는 오랜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려인은 북한 탈출자를 돕는 데 익숙했고 리처로를 은신처로 안내합니다. 은신처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리처로는 체제의 잔혹함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체제의 잔혹함을 절감한 리처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김정은 정권의 도구로 바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릅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극심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며 이 체제 속에 더 머무르면 자신의 생명조차 끝없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적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조차 탈출 시도에 대해 의심을 품을 경우 고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그는 자신의 방에서 주어진 소지품과 모은 자료를 검토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시간과 초소 간의 거리 등을 파악하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탈출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용기와 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한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죽음만 기다릴 뿐이야. 그러나 상대방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으며 리처로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탈출을 시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발소리가 적의 귀에 들어갈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초소를 지나며 경비병의 움직임을 살피고 틈을 찾아 빠져나가는 순간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리처로를 동시에 몰아붙였습니다. 며칠간 숲과 들판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굶주림과 피로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둠 속을 걸으며 은신처를 찾던 중 그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낯선 사람과 마주칩니다. 한국어 할 줄 아나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에 리처로는 순간 경계했지만 상대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긴장이 풀리고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남자는 고려인의 후손으로 북한 탈출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리처로를 은신처로 안내하며 여기서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순 없소.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은신처에서 리처로는 처음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경험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은신처에서 기력을 회복한 리처로는 이제 다음 단계의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고려인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의 위치를 알게 되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 속에서 탈출자를 색출하려는 감시가 계속되고 그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리처로가 자신의 신념을 시험받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고려인은 리처로에게 조언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면 당신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당신 혼자 이겨내야 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리처로는 그의 말을 새기며 떠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이곳에서의 고난이 떠올라 자신을 추스릅니다. 여정 중 그는 위험한 순간들을 몇 차례 넘깁니다. 한 번은 적의 초소와 가까운 마을을 지나며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해 한밤중까지 숲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그를 덮쳤지만 그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살아남아야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며칠의 도주 끝에 마침내 그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그의 사연을 듣고 그에게 안전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리처로는 대사관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느낌의 깊은 안도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탈출자가 아닙니다. 리처로는 북한 체제의 참혹함과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처럼 억압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체제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정의를 위한 시작입니다.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폭로하고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전하려는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